자, 소방행정법 개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 수업 시간이 좀 바뀌어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4시간씩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근데 다른 과목 오리엔테이션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오늘 첫 시간에 요 행정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 그 전체를 골고루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오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전체 구조에서 그 행정법의 법률 용어를 다시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 지난 순환 때 있었던 오리엔테이션하고 약간 다른 점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그 행정입법 부분의 사례를 조금 볼 거니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기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보강 개념인데 그 행정소송법 좀 심도 있게 볼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프린트 다들 받으셨죠? 예.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행정법이 어떤 걸 공부하는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제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일단 행정법이 뭐 마음에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행정법은 뭐 법대생들도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일단 양이 많기도 하고 처음에 맞닥뜨릴 때는 법률 과목이 전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행정법이 유달리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게 이제 복잡해요. 그 법 과목 중에서 이제 민법이라고 표현되는 개인 대 개인의 그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은 주로 두 사람 간에 뭐 돈 빌려주고 돈 띄고 뭐 이런 문제니까 그 당사자가 이제 명백히 딱 나와 있고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를 다루는 거니까 처벌하려고 하는 검사하고 나는 무죄다. 뭐그 정도 형벌은 너무 세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피고인, 범죄자하고 둘 간의 관계만 다루면 되는데 이 행정법은 국가 대 개인의 관계인데 둘만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이 어떤 걸 공부하는 과목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지 그 양이 많은 과목 공부할 때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 그나마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많고 복잡한 걸 공부할 때는 맨 뒤에 결론이 어떤 게 있나, 목적이 뭔가 이걸 알고 보는 게 훨씬 이제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들은 처음 볼 때 아 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보게 결말을 알고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앞부분에 처음 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감독이 깔아놨던 복선 같은 것도 좀 음미하면서 전체를 심도 있게 알 수 있듯이 이 행정법도 양이 많은 과목이니까 결론이 뭔가를 알고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 과목의 특징은 맨 처음에 가장 쉬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 과목이 모든 편집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법 과목은 이제 전문직들이 다루는 과목이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쓰여져 있으면은 이제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맨 앞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공통 분모들을 맨 앞에다가 전부 배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뒤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접근성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제일 어려운 공통 이론들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알든 모르든 이제 공통되는 내용을 맨 앞에서 죽기 살기로 돌파했으니까 이제 뒤에서 공부할 때는 앞부분에서 억지로 외웠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여러 번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 쉽다라고 하는 건 다뤄봤던 거, 그거는 이제 쉬운 부분이 되고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무조건 어려운 게 돼요. 그럼 그대로 이제 객관식 시험으로 가게 되면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는 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기존의 기출 문제집에서 커버가 안 되는 내용들은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처음 맞닥뜨릴 때 왜 이해가 안 되나 이게 뭐지라고 의문이 들더라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그러라고 만든 편집 방식이니까 처음에만 잘 돌파하고 나면은 뒤로 갈수록 좀 편해지는 게 우리나라 법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최종 결론이 뭔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가. 그러면 이제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많은데 정원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이제 시험은 상대성 시험이라고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의 지위를 주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원 정해두고 이제 줄 세우기예요. 그래서 1등부터 몇 등까지만 될 수 있고 시험에서 이제 후순위로 밀린 사람들은 안 된다. 시험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식인데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도 이제 우리 총 3번 있죠. 필기도 있고 체력도 있고 이제 면접도 있어요. 근데 면접은 사실상은 거의 당락에 영향을 안 주신다고 보면 돼요. 워낙에 이제 어려운 시험이 되다 보니까 면접위원들도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희한하게 그냥 또라이 같은 짓거림 하지 않으면 보통은 필기하고 체력에 이제 점수 순서대로 보통 면접에서 이제 하게 돼 있고 사실상은 이제 필기하고 체력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일단 필기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체력 훈련하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또 땀 흘리고 나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문제는 필기 시험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체력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도 못 갖게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먼저 해야 뒤에 거를 할 수 있는 게 주어진다. 이런 게 이제 복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보는 방식이 전제라고 불러요. 앞에 거를 해야 뒤에 거를 할 수 있다. 그럼 앞에 걸 하지 않으면 뒤에 거는 기회도 안 갖는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걸 먼저 보고 앞에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뒤에 게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 과정을 따져가는 게 이제 복 공부가 돼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필기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필기 시험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필기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험 구조가 우리 객관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객관식에서는 맞는 지문이 있고 이제 틀린 지문이 있으면 둘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 모르던 내용을 처음에 습득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본서라고 표현되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익혀요. 근데 여기에는 틀린 말이 없어요. 전부 맞는 내용만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맞는 내용을 확실하게 100% 이해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이놈이 다른 놈이네라고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방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림. 그래서 이제 맞는 말만 쓰여져 있는 기본서에다가 앞서 출제가 되었던 이제 기출 문제집에 맞는 거하고 틀린 거하고 이제 문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틀리게 내는가 여기를 익히는 게 객관식 공부의 이제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쓰는 시험이 아니고 골라내는 시험이니까 뭐 연습장에 써가면서 이제 괜히 볼펜도 고생하고 팔도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숙지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만큼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 요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것도 기출 문제집을 도구로 삼아서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하고 이제 기본서 이 두 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이제 가지고 가는 도구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기출 문제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집인데 실질은 이게 문제집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를 풀어보고 내 점수 몇 점인가 맞춰보는 용도이면 문제 밑에 정답 해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따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구칠 문제집은 전부 다 문제 밑에 정답 해설이 다 달려 있어요. 그 말은 풀어서 점수를 맞춰보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문제화된 방식으로 읽어보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의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화된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기본서, 그게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 지문들을 각각 뜯어서 O냐 X냐 분류할 수 있으면은 우리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강의 듣고 문제 풀어보고 나면 그 순간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고를 수 있는데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지죠.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던 게 저절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이제 학개론 법규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다른 과목의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게 가장 나의 최고 실력이 돼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 공부하면 밀려났다가 이거 건드리면 다시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빠르게 막 움직이면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잔상이 남아 있는 상태를 시험장까지 가지고 간다. 그게 양이 많은 객관식 공부의 이제 본질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의 목표는 시험 붙는 거. 시험 붙으려면 문제를 맞춰야 되고 문제를 맞추려면 OX 지문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행정법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행정구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구제라는 말은 이제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 행정구제는 국민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 당한 피해를 복구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행정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복구시켜 주겠다 이 말 하려면은 먼저 국민의 피해가 있어야죠.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복구시켜 준다 이 말이 말이 안 되니까 피해가 먼저 있어야 국민을 돕겠다라는 행정구제 제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 우리가 전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 피해가 왜 생겼는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착각으로 피해를 봤으면은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국민에 당한 피해를 억지로 구제시켜 주겠다라는 이유가 왜냐면은 국민이 원해서 당했다, 원치 않는데 당했다. 원치 않는데 피해를 당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이른바 행정작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행정작용 이렇게 불러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활동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나. 그럼 행정작용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거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침해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작용은 국민이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겠어요?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강제적이다, 뭐 권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활동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 피해를 구제해주겠다 이런 논리로 가요. 그래서 행정구제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복구시켜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원치 않아도 행정작용이 등장했고 이것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피해를 봤으니까 행정구제를 도모하겠다. 뭐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염병을 막겠다라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영업 시간도 제한시키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제한하고 어떤 업종은 아예 몇 달 동안 영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 작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염병이 퍼지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업주분들이 이제 돈을 못 벌었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 달라 이런 식으로 구제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작용 때문에 국민이 원치 않아도 피해를 당하니까 국민의 피해를 행정구제 제도로 복구시켜 주겠다. 그래서 행정구제가 행정법의 최종 목적이고 여기를 공부하려면은 여기를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순서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첫날 우리 첫 페이지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처음 볼 때 이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게 신문 기사 원형인데 맨 첫 번째 있는 그 두 줄에 행정법의 최종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사안이 자, 종업원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 술을 제공하니까 거기를 이유로 사장님의 가게에 영업 정지라는 게 나오고 영업 정지가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에 적합한지 어긋난지를 심사해 봤더니 요 사건에서는 결론이 영업 정지가 이제 적법이다라고 이제 결론 나온 사례예요. 자, 사안을 볼게요. 자,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자, 구청이 업주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법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기 까만색 칠해져 있는데 이 처분이란 말이 이제 우리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처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작용의 이제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우리가 이제 사법부 이렇게 부르는데 옳다 그르다를 심사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작용이 법에 적합한지 적법, 법에 위반되는지 위법 요거를 심사해보고 요 사건의 결론이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행정구제예요.
그래서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사장님이 원치 않아도 영업을 쉬어야 되고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영업 정지 처분 때문에 당한 개인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구제하는가? 그럼 영업 정지 처분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구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행정 구제 편이고 그 중간에 있는 적법이다. 그 법자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법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법전에 쓰여져 있는 문장일 뿐인데 법전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곳에 실려 있는 문장이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따라야 되는 룰이 돼버려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게 되면 국가로부터 영업 정지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법은 국가도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니까 영업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국가 작용도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없애는 방식으로 국민을 구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건 국가이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게 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영업 정지 처분은 이 사건에서는 이제 적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사례예요. 자, 사건을 볼게요. 그럼 이 두 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니 영업을 강제로 쉬어라라고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 청소년에게 술 팔아도 된다라고 돼 있겠어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에 청소년에게 술 팔지 말라고 돼 있겠어요? 청소년에게 술 팔지 말라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게 법을 위반한 행동이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위반하는 사람을 차이를 두지 않으면 잘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국가작용을 내린 건데 이 국가작용이 도리어 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위법적 법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게 이른바 행정구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흔하디흔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까지 된 거는 뭔가 이제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뭐 특이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신문 기사화 됐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자,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울산 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 종업원인 시아저씨가 사장님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청소년 외 한 명이니까 혼술이 아니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러 온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20살 넘은 성인들인데 걔 중에 이제 옛날 학교 1년 일찍 들어가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일이 이제 1, 2, 3월 빠르면은 좀 일찍 들어가게 되니까 다 같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인데 법상으로 이제 미성년자가 한 명 껴 있는 경우에요. 자, 술은 이제 마실 줄 아는 거죠. 소맥을 이제 제공을 했고, 자, 검사 아저씨가 종업원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여기에서 이제 벌금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자, 벌금은 우리가 형사처벌, 형벌이라고 부르는데 형벌을 받는 행위는 범죄 행위예요. 전과 1범.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 테이블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술을 제공했으니까 범죄는 현실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가 처벌당하게 돼 있어요. 그 종업원이 액션으로다가 미성년자 테이블에 술을 제공했으니까 이제 종업원 아저씨가 범죄 행위자로 벌금을 받는다. 이때 옛날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주류를 판매한 자는 벌금 얼마짜리다라고 쓰여져 있다 보니까 판매는 돈 받고 주는 거죠. 그래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돈 안 받았다, 준 것뿐이다. 그럼 그건 판매가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제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고 줬건 돈 안 받고 줬건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이 들어가게 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에 맞춰서 이제 법을 바꾼 겁니다. 그 종업원 아저씨는 일단 벌금 50만 원짜리 받고 이제 근데 무조건 이걸로 전과일범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검사 아저씨는 이제 유죄다라고 판단해서 처벌해 달라라고 이제 형사법원에다가 이제 청구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죄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전과일범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다음 우리 행정법은 그 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이어서 자, 검사가 아니고 울산 남구의 구청장이 자, 업주 사장님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때려요. 이게 이른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범죄에 대한 형벌은 실제 범죄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해요. 근데 행정상의 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은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행정법에서 책임자로 규정된 사람한테 행정상의 제재, 불이익을 줘요.
이게 형사처벌과 행정상의 불이익이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고 미성년자 오더라도 몸이 튼튼할 거니까 술 팔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종업원의 실수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데미지를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 이걸 행정상의 제재 이렇게 부르는데 행정상의 제재는 형사처벌과 달리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법에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럼 거기 업주 동그라미 쳐두시고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업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행정법의 법률 용어로 바꾸게 되면 이른바 사장님이 행정법의 책임자로 규정돼 있다. 그럼 법률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과 똑같은가 하면은 명의자예요. 자기 명의로 뭘 한다라는 거는 내가 권한자입니다라고 뽐내는 취지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명의자인 내가 책임진다. 같은 뜻이에요. 행정법에서는 명의, 권한, 책임 다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건 권한도 있지만 잘못되면 책임도 내가 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명의자가 누구냐? 사장님이 자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 영업하려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 허가 명의자가 사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음식점 사건이니까 음식점을 다루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허가를 받은 명의자가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 책임자도 같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사장님이 직접 미성년자한테 술 판 거 아니지만은 음식점 영업 허가 명의자니까 행정법의 책임자가 되고 행정상의 데미지는 사장님이 그대로 먹는다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법과목 수업 시간에 들으니까 이게 좀 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상생활에 흔하디 흔한 사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과속 신호위반 딱지 2개 끊겼어요. 과태료 핸들 운전한 그 고등학생 아들이 낼까요? 차주인 아버지가 낼까요? 차주인 아버지가 내요. 그게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상의 데미지는 자동차 등록부에 명의자로 차주로 등록된 차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저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과태료 납부하시고 저를 봐줬겠어요? 하면은 이제 내부에서 저한테 별도의 조치를 취했겠어요? 별도로 저한테 내부의 조치를 취해요. 용돈 절반 감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에서 정산하는 걸 뒤에 법률 용어로 이제 구상 이렇게 부르고 구상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상환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자어로 된 것들은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단축시켜서 부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법률 용어들이 이제 쭉 공부하시면서 익히는 게 일순환 때 첫 번째 목표예요. 내용은 우리가 다 현실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이니까 들으면은 이게 뭔지는 알 수 있는데 용어로 갖다가 일부러 좀 어렵게 이제 써놓은 거. 그게 이제 법과목이 맨 처음에 접근성이 어려운 취지예요. 자 이제 구청장이 허가 명의자 책임자인 사장님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때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작용편이에요. 그 잘못한 자를 일벌백계해서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게 공공의 목적인데 이 영업정지 처분도 도리어 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행정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게 행정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밑에 자 사장님이 나에게 주어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법에 위반된다. 라고 취소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그 밑줄 그으시고 줄여서 취소심판 이렇게 불러요. 자 심판 동그라미 쳐두시고 항상 정식으로 국민을 구제하는 장치는 무조건 마지막에는 사법부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행정부가 했던 거니까 이거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 그러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웬만하면 자기들이 했던 거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부가 행한 행정작용을 판단하는 건 이제 사법부라고 하는 다른 국가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 판사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기본적으로. 판사 재밌다 재미없다. 제일 재밌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조인의 왕은 무조건 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가더라도 성적 최상위자들이 먼저 지원하는 건 이제 판사예요. 근데 거긴 TO가 이제 아주 적게 돼 있고 벌써 10년 넘었는데 사법연수원 마치더라도 판사 신규 임용 안 한다라고는 벌써 한 10몇 년 됐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짬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이좋은 동물이에요. 맨날 싸우는 동물이에요. 싸우는 동물이지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인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모여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이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친한 이제 부모 형제끼리도 뭐 싸움 나는 경우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제 인간 사이 분쟁은 끝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 장치를 딱 제도화시켜 둔 게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끼리 싸움 벌릴 때는 이제 일단 옛날 같으면 이제 피지컬이 세고 힘센 사람이 때려서 폭력으로 이제 제압하게 되고 그 맞은 사람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승부를 못 하는데 육체적인 능력에서 밀리니까 겉으로는 이제 패배를 시인하고 이제 속으로 뭐 독약을 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꾀할 수 있고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이제 기억의 동물이니까 자기가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한 감정이 시간 지나면 옅어질 수도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 지나면 그런 감정이 더 세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인간사의 분쟁을 마지막 엔딩 해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둔 장치가 이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물 우리가 판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주로 이제 두 글자로 된 한자어가 많은데 처음 보는 거다 싶으면 이렇게 뒤집을그면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많이 바뀌어요. 판결 뒤집을그면 결판. 그러니까 인간사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판짓는 결과물이 판결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 나오게 되면 일단 좋든 싫든 무조건 따르기로 한다. 그래야지 인간사의 분쟁을 형식적으로나마 엔딩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끝없는 이제 분쟁이 이제 대물림되게 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가문 대 가문의 싸움 뭐 이러면 이제 대를 물려서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게 돼버리니까 판결 나오게 되면 그 분쟁이 공식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사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장치이니까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신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 내릴 때 법관은 방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이제 법관의 직무 독립성이래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판단 내리고 그게 재밌잖아요. 사람들끼리 아웅강 싸우고 있는데 이거다라고 판결 내리게 되면 누구나 닥치고 다 따라야 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간이지만 가장 이제 신과 유사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대신 판사도 사람이니까 단 한 번의 판결로다가 끝내버리게 되면 이제 잘못된 판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3세판 해라. 그래서 이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3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 이제 판결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그건 뒤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1심이나 2심에서 판결 나오게 되면 위에 있는 소송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게 되면 거기를 확정 판결 그래서 확정. 그 판결이 이제 고정된 거니까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인간사의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거니까 판사는 경험치가 좀 있어야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경험치가 있어야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판사봉을 쥐어주게 되면 그러면 어린애한테 이제 핵폭탄 스위치 쥐어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18, 19의 천재 판사 이런 개념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없어요. 그건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사람 사이의 경험치가 작은 사람한테 판결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고 짬밥이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한테 그러한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반대로 이제 이공학 계열은 거긴 어린 사람이 잘하지. 머리가 쌩쌩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 필즈상 그 수학의 노벨상이 있어요. 필드상이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이제 수상하신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턱걸이 걸렸더라고. 39. 그러니까 필드상은 기본적으로 수상 대상 자격이 40세 미만. 그 나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쌓아왔던 짬밥으로다가 그냥 이것만 잘할 뿐이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어야 잘할 수 있게 깔려 있어요. 공학이나 수학 계열은. 근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거 따와가지고 로스쿨 제도도 있고 메디컬 스쿨도 있어요. 의학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그게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갓 20살에 대학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사람을 직접 다루는 학문,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학, 인간사의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법학
이게 너무 어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학부에서 일단 4년 정도 짬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해봐라 뭐 그런 식의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법관의 숫자는 함부로 갑자기 늘리기도 힘들고 신규 초짜한테는 맡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법의식이 발달하고 권리의식이 발달하니까 소송으로 가는 숫자는 옛날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판사 숫자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으니까 판사 1인당 배정되는 소송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평소 해오던 거대로 충실하게 심사해야겠다. 그럼 배정되는 사건이 많으니까 이제 딜레이가 돼요. 사람들을 너무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날림으로 이제 심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가 이제 행정 심판 제도라고 해서 본질은 소송하고 똑같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건데 판단자를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맡긴 거예요. 이게 행정 심판. 그래서 그럼 행정부의 처분을 행정부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인데, 이거 울산구청장의 처분이니까 울산구청장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어요? 잘하셨다고 얘기하겠어요? 잘하셨습니다라고 할 게 뻔하니까 행정심판은 항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명의자보다 높은 사람이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위계질서에 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분했던 사람이 울산 남구청장이니까 울산광역시 남구, 그 남구 위에 있는 상급자가 울산광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니까 위에 있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서, 원래 행정부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이제 모여서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울산구청장의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심사에 들어가 봤더니, 자, 주류 판매 당시에 손님 중에 한 명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를 했어요. 다 같이 성인 일행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만한 소지가 있고, 또 종업원이 근무한 첫날 단속을 당했으니까 원래 모든 일을 처음 할 때는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미성년자 색출이 좀 어려웠던 경향도 있고, 자, 사장님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당연히 호소하겠죠. 두 달이나 이거 가게 문 닫게 되면은 굶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참작해서 원래 2개월짜리 영업정지였는데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재결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판단의 결과니까 판결하고 똑같은 건데 이름을 판결로 쓰게 되면 이게 소송의 결과인지 심판의 결과인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판결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재결 이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그럼 재결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뒤집어 읽으면 결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법관 아닌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의 결과를 결재 이렇게 불러요. 또 회사에서 이제 대리하고 과장이 이번 광고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한문 작성해서 올리면은 판단권자인 이사가 보고 괜찮네 해라라고 이제 결재 사인해주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재를 뒤집어 가지고 행정부가 내리는 판단의 결과를 이제 재결 이렇게 불러요. 자, 결국 행정심판을 먼저 해봤는데 행정심판은 소송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만약 소송 끝난 다음에 심판을 한다 그러면은 심판이 마지막 분쟁 해결 절차가 돼버리니까 소송을 능가하는 게 돼버리고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해볼 거면은 소송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 결국 행정부가 자기의 처분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객관적이고 공정성은 좀 소송보다 못할 테지만 빨리 끝나는 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볼 거면은 소송 전에 해야 되고 무조건 한 판이에요. 심판에서 지금 두 달이니까 60일짜리 영업정지였는데 일단 40일로 20일이 줄어들었으니까 조금은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업주분이 40일은 내가 참고 만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40일 처분도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 이제 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 사안에서 업주분은 이제 심판으로도 나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법원으로 40일로 줄어들어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맨 앞에 있는 업주, 거기를 원고라고 불러요. 내가 원하는 바를 법원에다가 고하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원고. 그러면 심판은 이제 판사는 판단해주고 심판의 역할이니까 소송의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구청장을 상대로, 이게 소송의 상대방이고 피고라고 불러요. 법원에게 고해지는 것을 당하는 사람.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
그러면 이제 판사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그냥 판정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때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업주가 되는 이유가 판결에는 누구나 따라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니까 그 판결이 나오려면은 그 전제로 재판이 있어야 되고 재판하려면은 재판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소송을 시작하는 권한까지 판사한테 주면 사법부가 이제 독재 권력이 돼버려요. 오다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자기가 재판을 시작한 다음에 판결 내리고 다 따라 이래버리게 되면 사법부를 견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에는 누구나 따라야 되는 대신에 법원의 한계가 먼저 소송은 절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본다. 그게 이제 사법부의 한계가 돼요. 그럼 사장님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소송이고 모든 소송의 이름은 원고가 해달라고 하는 게 소송의 이름이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럼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라고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원고는 나에게 주어진 처분이 법에 위반되니까 없애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말이 맞다 그러겠어요? 원고 말이 틀리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원고 말이 틀리다 그러겠죠. 아니다. 저놈 말은 이러이러해서 안 맞는다. 나의 처분은 법에 어긋남이 없으니까 취소하면 안 된다. 라고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충돌하는 게임이에요. 자, 사장님이 이제 법정에서 주장하기를 요것 때문에 신문 기사 된 거예요. 신고한 손님들. 이 가게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요라고 이제 손님들이 신고한 건데 이게 옆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들이겠어요? 본인들일까요? 본인들이에요. 옆 테이블에 있는데 어려 보이더라도 함부로 신고 때렸다가 맞아 미성년자 아니면 꼰대 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친구한테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본인들이 술 시킨 다음에 본인들 테이블에 술이 주어지니까 본인들이 바로 이제 신고 때린 거예요. 이 가게 미성년자에게 술 팝니다 이런 식으로. 봤더니 과거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일하다가 해고된 직원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친구가 이 사장님 가게 알바생 왔는데 좀 일 잘 안 하고 띵까띵까하고 이러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2주 만에 이제 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당한 친구가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났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보복하려고 자기 얼굴은 아니까 친구들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사장님은 2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시면서 법 위반 전력이 없었어요. 사장님의 경제적 형편 어렵고 영업을 40일이나 중단하게 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장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소송을 제기한 근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 이걸 이제 청구, 소재기라고 부르고 소송의 실제 본래 사안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라고 이제 원고가 어필해야 돼요. 그럼 판사들은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심사해 줍니다. 그럼 사장님이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장사를 해왔으니까 그게 이제 경력이 헛된 게 아닌 게 내가 직접 술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문제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종업원이 실수했더라도 영업정지 먹는 자체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행정상 제재는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법상 책임자에게 주어지니까 처분 자체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자체는 괜찮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한 것도 법 위반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판례가 쓰는 표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재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처분을 할까 말까 어느 정도 할까가 행정부에게 유도리가 주어져 있으면 재량 처분 이렇게 부르고 그 재량 행위도 너무 심한 경우를 위협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량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판례가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탈남용 이렇게 불러요. 너무 심해서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울산구청장은 아니다. 그 정도 처분은 적법이다라고 주장했겠죠. 그러다 최종 판결이 울산지방법원의 행정부를 담당하는 신문기사인데 판사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임혜지 부장판사. 이게 이른바 국가작용 실명제라고 해서 공공의 활동을 직접 담당한 공무원은 자기 실명, 개인정보가 노출되더라도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판결 내가 내린 거다. 그럼 권한자가 나임과 동시에 판결이 잘못되면 책임도 내가 지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장판사가 이제 판결 내리면서 판결 이유를 들어줍니다. 업주가 울산구청장을 피고로 냈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 결론 피고의 처분은 적법이다라고 원고의 청구, 원고의 소송 제기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각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판결의 종류인데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정식의 개념 정의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판결의 종류 중에서 기각 판결의 개념 정의야. 자, 청구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자, 이유 없다 그랬으니까 이유 있는지 없는지 심사는 해봤다 안 해봤다. 심사는 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업주분이 제기하는 소송이 나에게 주어진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이 없어지려면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유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법관이 심사는 일단 했다야. 심사해보고 너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원고의 청구를 이제 거절하는 판결이야. 여기 일상생활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 이렇게 불러요. 심사해봤지만 너의 말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 결론은 처분은 적법이다 이런 뜻이니까 취소 안 시켜준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사장님은 계속 가게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반대말이 있겠죠. 심사해보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원고 너의 말을 우리가 심사해봤더니 네 말이 타당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왜냐면 법원은 원고가 해달라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 있다. 그럼 이 판결을 인용 판결 이렇게 불러요. 원고가 해달라는 거를 그대로 인정시켜 주겠다. 그럼 해달라는 게 지금 취소시켜 달라는 거니까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 이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심사해보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인용 판결. 원고 승소 판결. 심사해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게 이제 기각 판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나오려면은 전제가 되는 게 일단 심사는 한다 안 한다. 심사는 한다. 근데 어떤 소송은 심사 자체를 안 해보고 그냥 컷오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각하 이렇게 불러요. 강력 발로 차다 각자하고 아래 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적법을 심사 부탁드립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액션 자체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심사도 안 해보고 커트시키는 거. 그걸 이제 각하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법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그런 판결이에요. 심사 자체를 안 해. 택도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름 휴가 좀 한번 가보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이제 대출 받으러 갔어요. 돈 좀 빌려 쓰십시다. 이자는 잘 드릴게. 그랬더니 은행원이 꺼지세요. 봤더니 제가 신청한 대출 상품이 4대 보험 직장인 전용 상품이야. 그럼 저는 4대 보험 직장인 아니기 때문에 대출 잘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행에서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컷오프. 그게 이제 각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뭐 지점장님이 거기 다른 자영업자 상품을 한번 알아봐 드려. 그래갖고 이제 4대 보험 직장인이든 아니든 소득이 있으면은 누구나 이제 대출 신청해 볼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심사에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인용 이렇게 되고 심사 결과 대출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음 기회. 그럼 이제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는 심사 자체를 못 받아보는 거고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심사 자체를 한번 받아보고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에요. 그다음 제가 2천만 원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 7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제 뜻이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거절당한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일부 승소, 뭐 일부 인용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요 사안에서는 1심에서 자, 원고의 청구를 이제 기각이다라고 기각 판결이 나왔고 판사들도 자기 판결 내리려면은 이유를 들어줍니다.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울산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보고 왔었죠. 이 재결에서
영업정지 2달짜리가 40일로 감경 줄어드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는 반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밑줄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게 전형적인 판결문의 문장 형식인데 그냥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거는 이유 불문하고 법을 위반한 정도가 크다 이러면 될 건데 꼭 말을 돌려 쓰는 게 그 판결문의 특징이에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건 법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이 사람에게 너무 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 안 하게 되면은 걸려도 데미지 별로 없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에게 술판 행위가 많아질 거니까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기는 걸 막고 다른 영업정과의 형평성을 유지. 그 관할구역 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면은 보통 2달짜리 영업정지가 쭉 나오던 관행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자, 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이게 형사처벌과 행정법이 완전한 이제 구별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직접 잘못한 거 아니지만 행정상의 책임은 허가 명의자인 법상 책임자가 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별표 3개 두시고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즉 잘못한 자를 일벌백계해서 미성년자에게 술이 제공되는 행태를 막아야겠다. 질서 유지죠. 그래서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건 공익이에요. 이거하고 영업정지 40일 당하게 되면 사장님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개인적인 피해가 생겨요.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른바 사사로운 사익의 피해. 둘을 비교해 봤더니 공익이 사익의 피해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공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보는 걸 우리가 이익형량 이렇게 불러요. 형량이란 말은 저울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익과 사익 중에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우월한 건 아니고 사안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 저울질해보고 더 합리적인 쪽으로 해결하겠다. 이 사건에서는 이매지 판사가 비교 저울질해봤더니 영업정지 40일로 달성해야 되는 공익이 사장님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처분은 적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1심이었으니까 2심으로 가서 고등법원의 판사가 볼 때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사장이 입게 되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위협이다라고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담당자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때문에 입게 되는 개인의 피해를 항상 비교 저울질 해보는 심사 과정을 거친다. 그게 이른바 행정구제를 도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달라는 것만 판단한 게 판사니까 지금 사장님이 너무 심하지 않냐 재량 일탈 남용을 주장했는데 심사해봤더니 재량 일탈 남용의 위협은 없다. 처분은 적법이니까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라는 원고의 사장님의 주장이 이제 거절당해서 기각 판결 나오고 1심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사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회색 톤으로 되어 있는 게 법률 용어예요. 왼쪽에 신문 기사에 있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오른쪽에 있는 회색 톤에 있는 게 법률 용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까만색 1번이 울산 지방법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행정 관계를 다루는 소송도 1, 2, 3심을 한다. 1심이 지방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을 대법원. 3심 제도를 알 수 있고 소송의 결과가 이제 판결이에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만. 자, 까만색 2번. 자,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먹고 있어요. 자, 일반 개개인을 우리 행정법에서는 사사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사인 이렇게 부르고 사인이 법에 어긋나는 위반 행위하니까 자, 벌금은 형사처벌인 형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게 형벌이 부과된다. 자, 3번 별표 두시고 자, 울산구청장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장님 원치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발동시켜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분을 자기 명의로 행하는 대표 공무원을 앞으로 행정청 이렇게 불러요. 청사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분을 국민 눈앞에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대빵 공무원, 거기가 행정청이에요. 그럼 대구시로 치게 되면 대구시장 또는 대구시 어디 남구청장.
그다음에 소방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처분할 수 있는 명의자, 고기를 행정청으로 부르고 자기 명의로 한다라는 거는 권한자임과 동시에 책임도 내가 진다는 거니까 처분이 잘못되었으면 이제 소송에 피고되는 것도 전부 다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자, 업주분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의 상대방을 우리가 행정객체 이렇게 불러요. 행정처분을 받는 상대방. 이 사람들이 이제 불복해서 행정구제로 갈 때는 본인들이 원고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5번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했다. 이 처분을 실무에서 부를 때는 처분 이런 말을 쓰고, 자, 강학상이란 말은 강의와 학문, 이건 이론상의 개념이에요. 이론적으로 부를 땐 행정행위, 실무, 법전에 있는 이름이나 소송할 때 쓰는 이름이 처분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처분 그러면은 뭐 내 물건 내가 매각했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처분은 행정작용 중에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싸울 수 있는 행정작용을 이제 처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밑에 이제 처분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행정상 제재 동그라미 쳐두시고, 위반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제재처분 이렇게 부르고,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하고 어느 정도 할지는 전부 다 행정부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재량이 원칙이에요. 거기까지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6번. 자, 울산 업주 아저씨가 행정심판을 먼저 했었는데, 심판이라는 것도 행정구제 중에 하나예요.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약식으로 해보는 구제장치, 거기를 심판이라고 부르고, 자, 심판에서의 결과물을 재결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8번은 마지막으로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걸었죠. 법원을 우리가 사법부라고 부르면서 권력분리 원리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쪼개서 국가 권력 일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 사법부 법원이 하는 권한들은 위법적 법을 판단하면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사법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구제, 이게 행정 구제이고, 법으로 위법적 법을 심사한다. 이게 사법 심사이고, 그러면 위법이 이미 밝혀지는 행정은 판결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행정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9번에 우리 원고인 사장님이 나에게 주어진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일반 개인들이, 자, 국가 대 개인의 공법 관계에서 먼저 취하는 액션을 공법행위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 이런 의미를 씁니다. 자, 동그라미 불복. 처분이 나오면은 거기에 순순히 승복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복. 나는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의 공부 목적은 전부 다 어떠한 종류의 행정 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는가, 그 행정 구제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취소 소송은 넓게 보게 되면 행정 구제 파트 중에서 행정 소송 안에 항의하며 고한다. 그래서 이름이 항고 소송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취소 소송이에요. 처분 자체를 취소, 없애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 말이 맞다라고 취소 판결 내려주면 판결에 의해서 처분은 애초부터 없는 걸로 사라져 버리니까 원천적으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구제가 취소 소송이에요. 자, 쭉 내려오시면서 11번에 밑에 거 보시면, 자, 이제 소송이 종료되는 걸 우리가 판결 나오면은 해당 소송이 엔딩이 됐다. 판결. 그럼 판결은 처음에 심사 자체를 안 한다. 각하라는 판결이 있어요. 이게 소송 요건이 아래와 살표가 미비하다 이런 뜻인데, 소송 요건은 뭐냐면 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원고의 소송 제기 자체가 법원이 볼 만한 세팅을 안 해오게 되면 심사도 안 해보고 그냥 커트시켜 버려요. 그게 이제 각하 판결이고, 각하가 아니라고 해야지 이제 본안 심리, 심리가 심사하고 국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심사하고 국리하는 걸 심리라고 부르면서, 자, 심리를 시작을 해야 법관이 심사해 주는 거예요. 심사해 보고 처분이 적법이니까 네 뜻대로 안 해줘. 거절하는 판결이 기각 판결. 심사해 보고 네 말이 맞다. 원고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인용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자, 12번은 자, 행정법, 행정상의 제재하고 형벌, 범죄를 다루는 형법하고 차이점, 구별이 뭐냐면은 범죄는 항상 현실적 행위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지만 행정상의 책임은 전부 다 법상 책임자에게 행정상의 제재가 나간다. 이게 행정법의 특징이에요. 자, 13번은 자,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비교할 때 아까 판사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때문에 침해되는 개인의 피해를 저울질해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익 형량 또는 비교 형량이라고 해서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어떤 게 더 큰 이익인지를 견주어 본다. 이 방식이 사법심사예요. 자, 그런 용어들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작용, 거기에 의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구제 두 가지가 양대축이고 행정작용의 핵심이 처분, 행정구제의 핵심이 취소, 소송. 결국 국가의 행위든 국민의 행동이건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에 어긋나는지 법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본다.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 사장님의 맨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다가 허가 명의자로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영업 정지라는 데미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최초에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페이지 볼게요.